지금 중국은 만두 논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 대기업에서 만두 관련으로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음식을 베낀 것이라며 중국의 문화를 훔쳤다고 SNS와 중국 언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처음은 아닌데요. 김치, 한복, 불고기 등 한국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중국.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멜리아 브룩스라고 해요. 뉴욕타임즈 국제부에서 12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전쟁, 기후위기, 대규모 분쟁까지 세계 곳곳을 취재해봤지만 이번에 편집장이 저한테 내린 지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의외였어요. 아멜리아, 한국이 만두 디자인으로 미국 특허를 냈는데 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더라. 이거 한번 파봐.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편집장님 진짜 만두요? 그걸로 국제 분쟁이 난다고요? 편집장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어요. 요즘 중국 SNS 난리 났어. 황구시보는 문화 도둑질이라고 일면에 대서특필했대. 일단 파봐. 전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진짜 뉴스거리야?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만두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음식이잖아요. 뭐 그렇게 싸울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요. 정말로 중국의 SNS는 지금 불에 타오르는 중이었어요. 웨이보에서는 한국의 문화 도둑질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고 댓글창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5000년 중화 문명의 자긍심을 훔쳐갔다. 또 시작이군. 김치에 이어 이번엔 만두냐. 한국은 왜 계속 중국 문화를 자기 것처럼 우기나? 이런 반응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도대체 단순한 음식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과연 한국의 한 식품회사가 갈비 만두와 김치, 만두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정식 등록해 놓은 게 확인됐습니다. 그 특허는 만두의 모양과 접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디자인 특허잖아. 문화 자체를 훔친 것도 아니고. 혼란스러워진 저는 바로 편집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님, 이건 단순한 음식 특허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갈등 같은 배경이 느껴지는데요. 편집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네가 직접 취재해야 하는 거야. 김치, 한복, 불고기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예전부터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대. 이번 만두 특허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환이 일어났어요. 만두 하나의 이야기로 끝낼 수는 없겠구나. 이건 훨씬 큰 그림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왜 음식 하나가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되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졌거든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김치박물관을 찾았어요. 거기서 이미연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김치 연구의 권위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김치 논쟁이요? 아, 2020년 11월에 있었던 그 일 말씀하시는군요. 이미연 박사님은 차분하고 또렷하게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그해 중국이 파오차이라는 절임 채소로 ISO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중국 쪽 매체들이 김치의 원형은 파오차이라는 주장을 펼쳤죠. 당시 중국 광명일보는 김치의 조상은 파오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한국 사회는 그 기사에 큰 충격을 받았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진짜 김치의 뿌리가 파오차이라는 게 사실일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럼 김치가 진짜 중국 음식에서 유래된 건가요? 이미연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김치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이에요. 파오차이랑은 재료도 다르고 맛도, 발효 과정도 전혀 다르죠. 그리고 박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2013년에 유네스코도 김장 문화를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국제사회도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국제사회가 인정한 한국 김치를 왜 중국은 그렇게 자신들의 것처럼 말하려는 걸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음날 저는 국제문화학자 데이비드 리 박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갈등을 굉장히 넓은 시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멜리아, 이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문화적 헤게모니에 관한 문제예요.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문화 대부분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이번 만두 논쟁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오즈 중국식 만두가 한국 만두의 원형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어요. 특히 김치만두나 갈비만두는 한국의 독창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음식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확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만두 싸움 그냥 음식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문화의 주인이야 라는 메시지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세계에 전달하느냐,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의 이른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만날 분은 정성호 교수님, 동아시아 문화 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문화인류학자였어요. 정 교수님을 따라 연구실로 들어서자 교수님은 모니터 앞에 앉으셔서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아멜리아 기자님, 이런 문화 갈등은 단순히 김치나 만두 같은 음식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바로 리스트를 꺼내셨어요. 불고기, 삼계탕, 김까지 사실상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음식과 문화 요소들이 비슷한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멈칫했어요. 김이요? 그 바다 해조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거기엔 중국 포털 사이트의 기사 제목이 떠 있었죠. 김은 중국 자오차이 해조류에서 유래된 음식이다. 불고기는 중국 약선 요리의 변형이다. 삼계탕은 고대 중국 궁중 요리의 영향을 받았다.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전략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한국 문화가 정말 그렇게 중국에서 유래된 건가요? 정 교수님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라는 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이에요. 한반도와 중국이 오랜 세월 교류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곧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치만 봐도 그래요. 한국은 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길죠. 그래서 김치는 그 기후와 재료, 그리고 생존 방식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니 점점 마음속에 무언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화라는 건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환경과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구나. 그리고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런 주장들의 목적은 결국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문화 자신감이라는 정책 기조를 밀고 있거든요. 문화로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야심이죠. 그제야 저는 이 문화 논쟁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된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음식 시비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표 문화들을 자기 것이라고 줄줄이 주장한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만두 논쟁, 이제 더는 가볍게 다룰 수 없겠더라고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전통 찻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정유석 과장님을 만났어요. 정 과장님은 말수는 적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번 만두 논쟁이 단순히 음식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그 유명한 동북공정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정유석 과장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화 논쟁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역사 재해석 시도, 즉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고구려, 발해 같은 한국 고대 국가들을 자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그 말에 저는 등줄기에 싸늘한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표절 문제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잖아.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럼 음식 문제도 결국 그런 전략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전략 중 하나죠.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정 과장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되 물러서지도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어요. 이날의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멋지다.
소리 높여 외치는 대신 조용히 하나하나 증명하는 방식. 처음엔 솔직히 만두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싸움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또 증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싸움을 강하게 말하지 않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풀고 있었죠. 이번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최수진 부장님, 지금은 서울음식문화진흥재단에서 일하시지만 2018년에는 중국 상하이 국제 푸드 엑스포에서 한국관 전시를 총괄하셨던 분이에요. 최 부장님은 그날 이야기를 꺼내며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때 저희는 한국의 김치만두랑 갈비만두를 전시했어요. 준비도 많이 했고 현장 반응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전시장 한복판으로 중국 대표단이 들이닥쳤습니다. 표정이 굳은 채로 말했어요. 이 만두는 중국 자오즈에서 유래된 거다. 한국이 자기 것인 양 전시하는 건 명백한 문화 도용이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게다가 그들은 공식적으로 항의서까지 내고 전시 철거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최수진 부장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우리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직접 시식하게 했죠. 그리고 차분하게 설명드렸어요. 이건 발효된 김치를 넣은 한국식 만두이고 갈비 양념과 찹쌀을 섞어 만든 건 한국인의 방식이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야말로 싸우는 대신 맛과 논리로 보여준 거는. 최 부장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결과적으로 그날 우리 부스는 전시장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가 됐어요. 다른 나라 관람객들도 이건 중국 만두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죠. 그 장면을 상상해보니 너무 인상 깊었어요. 소리치지 않아도 제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고 판단한다는 것. 그게 진짜 설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문화 메시지고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이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날의 인터뷰 녹취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알아봤다. 다섯째 날, 저는 서울에서 아주 특별한 식당을 찾았어요. 이름은 소반당. 전통 만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요즘 아주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분은 바로 이도윤 셰프님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분은 미국 CIA 조리학교 출신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오직 만두 하나의 인생을 걸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도윤 셰프님은 반가운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시고는 곧바로 3가지 종류의 만두를 테이블에 올려주셨어요. 이게 전통 고기만두, 그리고 이건 김치만두, 마지막은 갈비만두예요. 눈앞에 펼쳐진 그 만두들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고기만두는 단정했고 김치만두는 붉은 김치의 색감이 빛났고 갈비만두는 윤기나는 갈비소가 찹쌀피 안에 담겨 있었죠. 셰프님이 조용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보통 만두소는 고기랑 채소를 섞어서 만들죠. 근데 한국 만두는 재료부터 철학이 달라요. 김치만두는 발효된 김치를 넣어서 깊고 짜릿한 감칠맛을 살리고요. 갈비만두는 비싼 갈비찜의 풍미를 작고 효율적으로 담아내는 방식이죠. 제가 김치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그 맛은 정말 강렬했어요. 상큼하면서도 깊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그 맛.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갈비만두였어요. 한 입 먹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와, 이런 만두는 정말 처음이에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작은 예술작품 같아요. 도윤 셰프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갈비만두는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귀한 갈비를 한 입에 담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만두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한민족의 생활 방식과 가치, 공동체 정신이 담긴 그릇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셰프님, 중국이 이 만두를 자기 문화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 셰프님은 잠시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만두의 기원은 중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됐느냐보다 그걸 어떻게 발전시켰느냐예요.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뉴욕 피자는 또 다른 문화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만두는 한국인의 환경과 철학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자란 음식이에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 문화는 뿌리보다 가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도윤 셰프님은 저에게 만두를 하나 더 내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국 음식은요 생존의 지혜예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녹음기를 끄고 조용히 셰프님의 말을 들었어요. 김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였고요. 갈비만두는 귀한 재료를 여럿이 나눠 먹기 위한 지혜였어요. 한국 음식에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방식, 철학, 그리고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만두가 뭐라고 싸우나? 그게 아니라 이건 그 나라가 자신을 지켜온 방식 자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럼 셰프님, 한국 분들이 이 만두 논쟁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윤 셰프님은 아주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역사 때문이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 애써 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담고 있는 매개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이건 메시지야. 이건 역사야. 이건 정체성이야. 그 순간 도윤 셰프님의 말이 제 마음을 다시 울렸어요.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설명하고 문화로 자신을 보여주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계를 향해 한국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는 것. 그게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정말 멋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양재동 한국 IP 전략센터에서 류태호 박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식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셨어요. 박사님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열더니 다양한 국제 문서와 사례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으셨어요. 한국은 이제 문화 분쟁에 점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걸 넘어서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사님은 하나하나 실제 사례를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와 관련해서는 2012년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를 국제표준 명칭으로 등재시킨 사례가 있어요. 한복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박사님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만두의 경우는 음식 그 자체를 보호한 건 아니에요. 대신 갈비만두와 김치만두의 특정 디자인과 제조 방식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야. 이제는 제도와 전략으로 싸우는 시대구나. 한국은 그냥 우리 거야. 라고 외치는 대신 증거를 모으고 특허를 내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걸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용하지만 똑똑하고 실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이게 바로 한국다운 방식이구나. 류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문화도 산업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만두 논쟁이 결국 21세기형 문화 외교의 전쟁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전장에서 말이 아니라 제도와 실력으로 싸우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호텔 방 창밖으론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제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취재 메모와 영상 자료, 인터뷰 녹취가 켜져 있었어요. 저는 뉴욕 본사에 보낼 방송용 리포트 대본을 쓰고 있었죠. 편집장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멜리아, 최대한 중립적으로 써. 우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또 다른 문화 갈등이 벌어졌다. 만두 특허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이건 중립이 아니었어요. 그냥 회피였어요. 5일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건 단순한 의견의 충돌이 아니었잖아. 한국은 문화도둑질을 주장한 적 없었고 오히려 자기 문화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저 양측의 주장이라고만 정리한다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죠. 21번 크게 들이쉬고 다시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 진심을 담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지켜나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죠. 특허로 세계 시장에서의 인기와 평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철학으로요.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제 리포트를 관통하는 핵심이 됐어요. 이번에는 중립을 가장한 회피가 아니라 진짜 사실과 관점이 담긴 리포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편집장님, 내일 생방송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편집장이 물었어요. 어떤 각도인데? 저는 천천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문화 분쟁이 아니에요. 한 나라가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국의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편집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내 판단 믿어볼게.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는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울의 불빛들은 정말 별처럼 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생방송 스튜디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뉴욕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 안에 서 있었고 눈앞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카메라가 귀엔 앵커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뉴욕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아멜리아 브룩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의 만두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한 만두 분쟁이 아닙니다. 카메라 너머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의 5날들을 조곤조곤 풀어가기 시작했어요. 김치 논쟁, 문화적 충돌, 중국 대표 간의 전시 철거 요청,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방식, 소리 지르지 않고 보여주는 방식.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허를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그리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맛과 이야기로 증명했습니다. 모니터 속 앵커의 얼굴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평소보다 훨씬 진중한 톤으로 리포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겠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본 건 그냥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겨있는 한 조각이었어요. 김치만두에는 한국인의 겨울날기 지혜가, 갈비만두에는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 한국은 세계에 조용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로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여준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 편집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 리포트를 들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걱정했어. 근데 내 리포트 정말 좋았다. 마치 음식 리포트가 아니라 문화 다큐멘터리 같더라.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SNS는 들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한국 만두가 그렇게까지 독특한지 몰랐다. 김치만두 꼭 먹어보고 싶다. 이 리포트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했어요.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은 일주일 만에 만두 주물량이 3배로 늘어났고 시카고, LA, 보스턴 등지에서도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를 찾는 고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음식 여행 예약 급증 소식을 전했고 대형 식품기업들은 한국식 만두를 앞다퉈 출시했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한 개의 작은 만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맛과 철학, 그리고 말없이 증명하는 강인함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중국은 외쳤고 한국은 보여줬다. 맞아요. 이 만두 하나는 작았지만 그 안엔 대한민국 전체가 들어있었어요. 맛으로, 이야기로, 철학으로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명의 증인이 되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 정치적인 갈등과 재난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렇게 음식 하나가 가진 위력과 파급력을 실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방식. 그 방식은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 묵직했고 더 설득력 있었어요. 그날 밤 마지막 리포트를 정리하며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기 전에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만드는 나라로.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고 조용한 나라가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 강국이에요. 도심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작은 분식집 앞에 줄 서 있는 외국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뭘 먹고 있었냐고요? 만두요. 한국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 찬 그 만두.